네, 안녕하세요. 소방안전 관리자 찐정리 학습 멘토 챕스입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합격 소식 한 가지 같이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 교재에 들어있던 연습 문제가 실제 출제 문제의 추세랑 비슷하게 나와서 실전에서 많이 도움되셨다고 말씀 남겨주셨고, 계산 문제가 여러 가지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틀린 것을 모두 고르기, 아니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런 식의 출제 경향이 좀 많이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의 연습 문제를 접해보고 싶으신 분들께는 이 소방안전 관리자 찐정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다시 한번 합격 후기 남겨주신 합격자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희도 좋은 기운 받아서 이번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찐정리 교재상으로는 36페이지고요. 파트 세 번째, 응급처치 개요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응급처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4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응급처치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까지 이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응급처치를 함으로써 고통을 조금 줄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고통 경감까지.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처치를 해서 그 다음에 병원으로 이송이 된다면 이 환자가 받아야 되는 치료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감염되거나 이런 것들을 내가 조금 막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치료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부분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 소방이라는 것은 결국 뭐였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돈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치료기간 단축해가지고 그만큼 병원에 있는 시간 줄이면 그만큼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겠다. 그쵸? 그래서 이 응급처치의 중요성 4가지 가지고 문제를 낸다고 하면 약간 헷갈리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환자의 질병을 예방한다던가, 이 구조자의 응급처치 기술을 향상시킨다, 이런 것들이 응급처치의 중요성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엔 잘못된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처치를 할 수는 있지만 이 환자의 질병을 예방하는 것은 응급처치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리고 구조자의 응급처치 기술 향상, 이런 거 굉장히 있어 보이는 말이지만 응급처치의 중요성에서 이런 건 따지지 않는다. 환자는 실험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 향상이라던가 질병 예방, 이런 것들은 응급처치의 중요성에 들어가지 않는다. 중요한 건 생명유지, 고통경감, 치료기간 단축, 의료비 절감, 이렇게 4가지가 있다는 거. 다음 넘어가서 응급처치의 기본사항 3가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도 확보 볼게요. 숨이 드나드는 그 길이죠. 기도. 만약에 환자가 이 기도에 이물질이 꼈어요. 그러면 기침을 유도한다. 그래서 하임리히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뒤에서 안뜻이 껴안아가지고 압박해서 기침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 환자의 구강 안에 이물질이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걸 손으로 빼내려고 하거나 제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물질이 눈에 보이더라도 손으로 빼내거나 제거하면 안 된다. 기침을 유도해야 한다. 그 다음에 환자가 구토를 하려고 하면 머리를 옆으로 돌려주고, 그래서 이렇게 기침을 유도해서 이물질이 제거가 되었다면 머리는 뒤로, 턱은 위로 들어 올려서 기도를 개방한다. 요거 이제 지금 같이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머리를 뒤로 약간 이렇게 들어 올려서 턱을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 목의 기도가 일자로 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응급처치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기도를 확보하는 방법은 머리를 뒤로, 턱은 위로 들어 올려서 기도를 개방한다. 그다음에 환자의 혈액이 15에서 20% 출혈이 되면 이때는 생명이 위급해질 수 있대요. 그래서 환자에게 출혈이 있으면 지혈을 해야 한다. 지혈 처리. 다음 상처 보호는 당연한 얘기예요. 한번 사용했던 거즈를 재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밑에 청결하게 소독된 거즈를 사용하되 한번 사용한 거즈는 재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어려운 거 없죠? 넘어갈게요. 3번째, 응급처치의 일반 원칙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구조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러니까 구조를 구해주려는 나죠. 나 본인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환자의 안전은 그 다음인 거예요. 왜냐면 아마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응급처치는 아니지만 누가 물에 빠졌어요. 구해줘야 되는데 내가 수영을 못해요. 내가 뛰어들면 그 사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같이 위험해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응급처치도 마찬가지로 나의 안전, 구조자의 안전이 일단 확보가 된 다음에 환자를 도와야 한다. 그래서 구조자의 안전이 최우선 돼야 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번에 사전에 환자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고 구조해야 하는 환자가 여성분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혹시 내가 이 신체에 터치가 가해져도 괜찮겠느냐, 이 동의를 구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의식이 있다면.
나는 도와주려고 한 행동이지만 상대방이 느끼기에 불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환자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다음 내가 응급처치를 할 수 있으면 하겠죠. 그래서 응급처치를 하면서 동시에 구조를 요청해야 돼요. 왜냐면 전문 의료진을 불러야 되니까. 그쵸?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응급처치를 함과 동시에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내가 심폐소생술 같은 거 하면서 여기 가까이 계신 분 119에 전화 좀 해주세요. 이렇게 동시에 구조 요청을 하고,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119 구급차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앰뷸런스 같은 경우에는 일정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4번에 불확실한 처치는 금물이다. 당연한 얘기죠. 예전에 제가 무슨 어떤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FBI 요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영화에서 어떤 장면을 보고 갑자기 수술을 하겠다고 식당에서 뭐 메스 주세요 막 이런 거 하다가 이제 더 큰일 나는 막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러면서 확실하지 않은 처치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 처치를 할 수가 없다면 일단 구조 요청까지 해주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불확실한 처치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응급처치의 일반 원칙 4가지를 같이 봤고요. 우리 방금 위에서 15에서 20%의 출혈이 생기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혈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 얘기했죠. 그래서 그 출혈의 처치를 어떻게 하느냐, 2가지 방법을 볼 건데, 첫 번째, 직접 압박법이 있어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그 출혈의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 일단 1차로 압박붕대를 출혈 부위에 덮어서 4에서 6인치 정도 되는 탄력붕대로 다시 한번 압박을 하는 거, 이것을 직접 압박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때 출혈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한다. 이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이 돼버리면 피가 계속 솟구치겠죠. 그래서 심장보다 높게 둬서 지혈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압박붕대를 덮고 그 위에 탄력붕대를 다시 한번 압박하는 거 직접 압박이라고 하고, 상대적으로 출혈이 좀 심해서 지혈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심한 출혈에는 지혈대라는 걸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지혈대 사용하기가 2번에 있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건 괴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5cm 이상의 넓은 띠를 사용해서 처음 착용을 하게 했던 그 착용 시간을 기록을 해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혈대를 사용해서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괴사가 되지 않도록 5cm 이상의 넓은 띠를 사용해서 착용 시간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출혈의 처치 2가지 배웠습니다. 넘어가서 비교적 좀 친숙한 내용이죠. 화상의 분류를 한번 같이 볼게요. 크게 이제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림으로 일단 같이 보시면 1도 표피 화상, 피부 바깥층에 화상을 입는 것을 1도 표피 화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는 빨갛게 부어오르니까 뭐 홍반 생기고 부종 생길 수 있다. 조금 붓고. 그래서 요 정도, 이 표피 화상, 1도 화상 정도의 화상은 흉터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 근데 그 다음에 2도 화상은 조금 더 부위가 넓어졌죠. 2도 이 부분층 화상은 피부의 2번째 층까지 손상을 입는 건데요. 이때는 발적이 생기고 수포에 진물까지 생길 수 있대요. 그래서 모세혈관까지 손상을 입는다. 이때 특징은 발적, 수포, 진물이 생기고 모세혈관이 손상 입는다는 거. 다음 마지막으로 3번 보시면 피부가 전체적으로 손상을 입었죠. 그래서 피부의 전층이 손상되었다 해서 3도는 전층 화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는 피하 지방이랑 근육층까지 손상을 입고요. 피부가 검게 변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 전층에 피하 지방과 근육층까지 손상을 입으면 오히려 통증이 없는 게 특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3도 전층 화상은 지방층, 근육층까지 손상을 입는데 이때는 피부가 검게 변하고 통증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이 화상은 보통 우리한테 친숙한 건 1도, 2도, 3도 화상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각각을 무슨 화상이라고 부르는지 그 이름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고, 만약에 이렇게 네모 빈칸으로 채우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도 부분층 화상은 뭐 네모가 손상을 입는다 이러면 그 네모에 모세혈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채울 수 있어야겠죠. 일단 발적, 수포, 진물 얘기하면 그게 부분층 화상인지 전층 화상인지 고르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고,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볼 건데, 이 심장이 멎어서 호흡이 4분에서 6분 이상 중단돼 버리면 이때는 산소 부족으로 뇌 기능이 아예 손상이 돼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환자가 호흡을 하지 않는다. 이 호흡이 멎으면 그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된다는 게 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고요. 순서는 크게 C, A, B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C는 compression이라고 해서 가슴 압박을 얘기하고요. 기도를 유지하는 거 에어웨이라고 하고, 인공호흡을 하겠죠. 이거는 breathing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앞 글자 따가지고 C, A, B 순서로 진행을 한다는 거.
이 영어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가슴 압박은 가슴이니까 체스트라고 생각해도 어차피 스펠링 C는 똑같죠. 다음 기도는 바람길이니까 에어웨이 A. 다음 인공호흡은 호흡이니까 숨쉬라고 브리드 이렇게 해서 B.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C, A, B 순서로 심폐소생술이 진행된다. 그래서 3번에 목격자 심폐소생술의 시행 순서 및 방법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목격자면 나죠. 내가 이 사람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순서와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가장 먼저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반응이 있는지 그 반응을 확인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괜찮으세요? 물어봤는데 반응이 없거나 호흡이 약간 비정상적이에요.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신고부터 하라 이거죠.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이렇게 요구해가지고 신고해주세요 요청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동 심장 충격기라는 게 있어요. AED라는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거나 저 갖다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서 준비를 하는 거. 그래서 환자의 반응을 확인했는데 반응이 없거나 호흡이 비정상이면 일단 신고를 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 AED를 준비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맥박을 확인하거나 호흡이 정상인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겠죠. 그 정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10초 내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해요. 길어봤자 소용없다. 10초면 충분하다. 10초 동안 맥박이나 호흡의 정상 여부를 판단을 해서 우리 그 CAB에서 C 이제 할 거예요. 가슴 압박. 그래서 환자의 가슴을 압박할 건데 이때 위치가 어디냐면 환자의 가슴뼈, 이 흉골이라고 하는 가슴뼈 아래쪽에 절반 위치를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때 얼만큼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되냐면 구조자, 나의 체중을 실어서 압박을 해야 돼요. 이때 팔은 일직선으로 쭉 뻗어야 되고 옆에서 봤을 때 누워있는 그 환자랑 구조하려는 이 각도가 90도 각도가 나오도록 그래서 수직에서 내 팔은 일자로 뻗어서 체중을 실어가지고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되고 분당 1분당 100에서 120회 압박을 하는데 이때 환자의 가슴이 5cm 깊이로 들어가도록 5cm 깊이로 100에서 120회 압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다 보면 뼈가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이때 갈비뼈를 주의해야 되고 압박해서 눌러서 들어가는 시간, 그래서 손을 떼서 나오는 이완의 시간, 압박과 이완의 시간 비율은 50대 50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리 누르는 시간이랑 올라오는 시간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턱을 들어 올려서 에어웨이, 기도 유지했죠. 기도를 개방하고 브리딩, 인공호흡을 할 건데 이때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막고 1초에 한 번씩 2번 인공호흡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인공호흡을 할 자신이 없거나 거부감이 있으면 인공호흡을 안 해도 됩니다. 가슴 압박만 계속 시행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확실한 이런 처치는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1초에 한 번씩 2번 인공호흡을 하고 가슴 압박을 진행을 한다. 그래서 6번은 이 얘기예요. 가슴 압박을 막 이렇게 심폐소생술 누르다가 인공호흡을 이제 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율을 어떻게 하냐면 가슴 압박 30회에 인공호흡 2회, 그러니까 30대 2의 비율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 이게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 순서와 방법이었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지금 수치들 얘기했죠. 순서는 CAB인데 이때 분당 100에서 120회인데 5cm 깊이로 압박을 해야 되고 압박과 이완의 시간 비율은 50대 50,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 구조자와 환자의 각도는 90도 수직이었고 그림상에서도 이 압박을 해야 하는 위치, 가슴뼈 아래쪽 절반 위치, 이 그림상으로도 아시는 게 중요하고 이거를 풀어서 얘기했을 때 흉골 아래쪽 절반 위치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119에 구조 요청을 하면서 자동 심장 충격기 갖다 주세요 요청하라 그랬죠. AED. 그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전원부터 켜야 됩니다. 그쵸? 전자기기니까. 전원부터 켜고 이 자동 심장 충격기에 패드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패드를 각각 쇄골 바로 아래쪽과 가슴 아래 겨드랑이 중간 사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2군데 패드를 부착시켜줍니다. 그림상으로 보면 이 위치가 되겠죠. 이렇게 패드를 부착해주고 그러면 이 AED가 알아서 심장 리듬을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심전도 분석 중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이렇게 음성이 나오면 하고 있던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모두 환자에게서 손을 떼야 됩니다. 이 기기가 이 환자의 심장 리듬만을 분석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은 다 손을 떼고 만약에 심장 리듬을 분석해서 심장 충격, 제세동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기계가 알아서 동작을 할 거고요. 근데 이 심장 충격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음성 지시가 나오면 그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제세동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에는
기기가 알아서 동작을 할 거라고 했죠. 그때는 버튼이 막 깜빡깜빡거린대요. 그러면 심장 충격을 가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심장 충격을 가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환자에게서 떨어지고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왜냐면 충격을 탁 가할 건데 붙어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충격을 받겠죠.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모두 떨어지세요 해서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거고, 이거는 계속 이렇게 붙여놓고서 얘가 알아서 돌아가면서 2분 간격으로 이 AED가 심장 충격 여부를 판단을 한대요. 그래서 필요하면 심장 충격을 가할 거고, 필요하지 않으면 심폐소생술을 계속 진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이 심장 충격과 심폐소생술을 반복할 것이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도중에 환자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의식이 있다. 그러면 일단 하던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상태가 괜찮은지 물어보면서 관찰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의료진한테 인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순서대로 AED,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반인 구조자의 소생술 흐름, 이 순서인데요. 지금 방금 목격자 심폐소생술 그리고 AED 사용 방법 봤죠? 그거 섞어가지고 보시면 돼요. 가장 먼저 환자를 발견했을 때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그 반응을 확인한다고 했죠.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함과 동시에 자동심장 충격기 AED를 요청하거나 준비한다. 이때 응급의료전화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용하면은 전화로 이제 어떻게 하세요라고 지시를 해주시나 봐요, 상담원 분이. 그래서 그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상담원 분의 지시에 따른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무호흡이거나 비정상 호흡이래요. 그러니까 호흡을 하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숨을 쉬지 않고 있는 거죠. 무호흡 또는 비정상 호흡. 이런 비정상 호흡을 심정지 호흡이라고도 한대요. 그래서 이때 맥박과 호흡의 정상 여부는 10초 안으로 판별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호흡이 좀 이상하다, 이런 상태의 환자이다, 그러면 가슴 압박을 일단 시행을 하고 있겠죠. 그러는 동안에 자동심장 충격기가 도착하거나 이제 준비를 하겠죠. 그러면 방금 본 것처럼 패드를 이렇게 부착을 한 다음에 이 기기에서 나오는 음성 지시에 따라서 뭐 떨어지시고 뭐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분석 결과 심장 충격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장 충격을 시행할 것이고, 심장 충격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2분 간격으로 이게 심장 리듬 분석한다 그랬죠. 그래서 2분 동안 가슴 압박하고 심장 리듬 분석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구조를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응급처치 개요 마무리하고, 이 다음에 소방학개론 들어갈 건데 맛보기로 그 앞부분 개념 설명 조금 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40페이지 소방학개론 보겠습니다. 이제 뭐 불이 나고, 불이 어떻게 나고, 불을 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고,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소방학 개론이고요. 첫 번째로 연소라는 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연소는 불이 나는 거, 불이 붙는 거 얘기하는 건데, 이걸 좀 멋있게 말을 해서 가연물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열과 빛을 내는 산화현상이다. 가연물 뭐냐면 불이 붙을 수 있는 물질, 불이 붙을 수 있는 물질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한다. 산소랑 결합한다는 말 자체가 산화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 붙는 물질이랑 산소랑 결합을 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작용을 해서 열이나 빛을 내는 현상이다. 불 나면 뜨겁게 열도 나고, 우리 호롱불 비춰가지고 공부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빛을 내겠죠. 그래서 불이 난다는 소리를 연소라고 이야기하고, 그 연소는 가연물과 산소가 결합하는 산화현상인데 그 과정에서 열과 빛을 낸다. 그래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 가연물이랑 산소가 결합해서 뭐 어떤 작용이 일어나면 이라고 했죠. 우리 지금 공기 중에 산소 다 있는 건데 휴지 쪼가리 하나 놨다고 갑자기 불이 나진 않죠. 불을 붙게 하는 뭔가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어떤 작용을 하는 에너지를 밑에 파란색 글씨 화살표로 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찰, 충격, 낙뢰, 단열압축, 전기불꽃, 정전기, 자연발화, 나화, 적외선, 화학열 등으로 활성화 에너지를 공급한다. 그럼 이제 약간 감이 잡히시죠?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이 불이 붙게 하는 어떤 에너지겠구나. 그쵸? 그래서 이 마찰 충격 보면 이건 다 아시죠? 2개 이상의 물체가 충돌한다. 부싯돌처럼 충격을 일으켜서 그 마찰에 의해서 불꽃이 착화한다. 불이 붙는다. 그 다음 나화라는 말은 드러낼 나의 불화 해가지고 불을 아예 드러내고 있는 것들, 라이터나 성냥 같은 거. 그 다음 고온 표면은 뭐 불 쓰는 작업장 같은 것들 보면 뭐 굴뚝이나 설비나 가열로 이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표면의 온도가 높은 상태, 그런 장소는 화재 위험에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표면이 높은 곳들 고온 표면이라고 분류를 하고, 4번에 정전기 되어 있죠.
정전기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뭐 음과 양의 전하가 분리되면서 뭐 과잉 전하가 발생하고 이거를 써놨는데 이건 모르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정전기가 뭔지 아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정전기, 우리 생활에 이렇게 밀접해 있는 정전기에 의해서도 불이 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음양 전하가 분리되면서 과잉 전하 이 얘기를 왜 써놨냐면 밑에서 이 정전기는 실생활이랑 굉장히 가깝잖아요. 근데 이거에 의해서도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전기는 특별히 이 정전기에 의해서 화재가 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4가지 대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위에 이걸 써놨고, 그래서 정전기 예방 대책 4가지 한번 같이 보면 1번에 접지 시설을 설치하면 된대요. 자, 여기 보면 이런 공간이 있어요. 여기서 음과 양의 전하, 이 전류들,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는 애들,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는 애들이 여기서 막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겠죠? 자기끼리 충돌을 하면서.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과하게 전류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남는 전류가 발생을 하면 얘네들이 이 주체하지 못하는 힘을 막 억제를 못해가지고 사고를 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그 남는 과잉 전하를 밖으로 빼주자. 그래서 접지 시설, 땅으로 흘려보내서 그 남는 전류를 다 내보내버리자. 그래서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게 하자. 이게 접지 시설 설치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마찬가지로 이 공간에 만약에 얘네가 이 정도밖에 공간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막 이렇게 튕기면서 과잉 전하를 또 계속 만들어내려고 하겠죠. 그 주체 못할 힘을 막 만들어내려고 할 때 전도체 물질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전류가 통하는 물질, 이 막혀져 있는 부분을 전도체 물질로, 전류가 통하는 물질로 바꿔서 얘네가 이쪽으로 다 흘러나갈 수 있게 하면 이 조그만 공간에서 막 부딪히던 애들이 장소가 넓어지니까 좀 누그러지겠죠. 그래서 그 과잉 전류들끼리 충돌하는 걸 좀 느슨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체 물질을 사용해서 과잉 전하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준다. 그러니까 접지 시설도 마찬가지고 전도체 물질도 마찬가지고 그런 과잉 전하가 발생하는 걸 막아서 정전기가 발생하는 걸 줄이고 화재가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다음 옆에 그림 보시면 옷이랑 풍선이랑 막 비볐어요. 그럼 정전기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주변에 여기서도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가 막 만들어져가지고 지들끼리 충돌을 막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때 공기를 이온화시킨다. 창문 열어가지고 공기를 막 들여보내요. 그러면 이 떠돌아다니던 애들이 각자 공기에 막 붙어가지고 흐트러트린다, 뭐 약간 이런 의미로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비유를 하자면 동네 양아치 둘이서 막 남는 힘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막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공간에 어깨 형님들을 우르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우르르 들어오면 이 2명이 뻘쭘해가지고 싸울 수 있을까요?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버리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기의 이온화. 그 다음 4번은 머리에 정전기가 막 일어났을 때 물 뿌리면 정전기 없어지죠. 그게 그 습도를 올려서 물 분자에 이 전류들이 붙어서 중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힘을 잃게 만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3번과 4번은 이 과잉 전하의 힘을 약간 약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전기가 발생하는 걸 막아서 마찬가지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이 정전기 예방 대책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말들을 정확히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접지 시설을 설치하고 전도체 물질을 사용한다. 그리고 공기를 이온화시키고 습도를 70% 이상으로 유지한다. 여기서 습도를 막 50%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문제 내면 헷갈리기 쉽겠죠. 그래서 정확히 이온화, 뭐 70% 접지 시설 이런 말을 정확히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뭐 가연물질이 뭐고 산소가 뭐고 불이 붙기 위해서는 그 활성화 에너지가 갖춰야 되는 조건이 뭐고 이런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 배운 응급처치에 관한 내용 그리고 정전기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 한 번 더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사용한 교재 소방안전관리자 찐정리는 뭐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거나 전국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